이번 시간에는 자료 해석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심화 학습 과정의 20번 문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하고 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비 지출을 줄이겠습니까? 했더니 줄이겠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줄인다면 어떤 부분부터 줄이겠습니까? 그래서 음식료비, 외식비, 주거관리비, 문화여가비, 사교육비, 기타 순으로, 그 순이 아니고 그렇게 줄이겠다.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전혀 줄일 수 없다. 이것이 최선이다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기억 1번 문항 보겠습니다.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 감소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적다?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다? 보시면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다른 문항에 비해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분만큼은 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줄이겠다. 사교육비 줄이는 비중이 가장 작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밖에 못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작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지출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나갔던 지출 내역에서 사교육비에 나가는 지출 내역은 앞으로도 1%밖에 못 줄이겠다. 상대적으로 앞으로 50%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향이 크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출에 비해서 1%밖에 못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치는 영향은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것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이 사교육비에 해당되는 사교육비에 나가는 지출의 영향은 비교적 작다는 것입니다. 영향이 클수록 내가 더 근건 전략에서 더 많이 줄이겠다라고 대답하겠죠.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대소 관계에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 감소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적다가 올바른 분석입니다. 다음 2번. 도시 가구는 소득이 감소하면 주거 관련비를 가장 많이 줄인다. 주거 관련비가 아니고 외식비가 되겠네요. 도시 가구는 소득이 감소하면 주거 관련비를 가장 많이 줄인다 했는데 주거 관련비가 아니고 외식비에 해당이 되겠네요. 도시 가구 봅시다. 지역별로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가 되죠. 도시 가구 외식비 20.5%로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이겠다 하는 부분이 외식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지출을 더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학력에 관한 그 도표 아래쪽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보면은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지출을 더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요? 줄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도표의 맨 오른쪽 끝을 봅시다.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 지출을 줄일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중졸 이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졸, 대졸로 갈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작죠. 그러면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지출을 더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표현이죠. 다음 4번.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 지출에서 필수적인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필수적인 생활비라면 음식료비와 주거 관련비, 필수적인 생활비, 외식비나 문화 여가비, 사교육비 이것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겠죠.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음식료비, 주거 관련비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 학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음식료비는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에서 9.9%, 5.4%, 4.9%로 점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주거 관련비도 그렇죠. 그래서 학력이 높을수록 필수적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어떤 연구소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 표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쭉 민족의 지상과제, 한국의 경제발전, 사회안정의 달성, 이산가족 상봉, 세계 번영의 기여, 정치 발전의 기여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청소년, 성인 여성, 성인 남성 전체 비율로 이렇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네요. 그래서 응답자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문항, 성인 남성은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자, 성인 남성 부분을 볼까요? 성인 남성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표상으로는 민족의 지상과제 42.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족의 지상과제, 우리 민족들이 과거로부터 염원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적당한 문장이죠. 올바른 문장, 적당한 문장이 되겠네요. 성인 남성은 민족 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시하고 있다. 민족의 지상과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 안정과 경제 편익 증대를 중시하고 있다. 청소년 부분을 보면은 그렇죠.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의 달성에 이 두 항목에 해당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문장도 올바른 문장이고요. 3번, 성인 남성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인도주의적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다. 성인 여성 쪽을 볼까요? 성인 여성 쪽을 보면은 민족의 지상과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3번 문장을 잘 보시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다른 응답자들과 서로 비교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민족의 지상과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응답자들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 남성도 그렇고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서 인도주의적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는 항목이 어디냐. 비교적 쭉 보시면은 청소년과 성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성인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번 문항은 성인 여성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다른 응답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이산가족 상봉 쪽이죠. 인도주의적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문장도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만약에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라고 하는 문장이 없이 그냥 성인 여성의 절대적인 비중을 보면은 민족의 지상과제가 가장 많은 비중입니다만은 이 문항의 특성으로서 다른 응답자들, 청소년과 성인 남성들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항목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쪽에 해당되는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올바른 문장이 되겠네요. 4번. 전체적으로 통일이 인류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인류의 공동이익에 해당되는 항목이 어딜까요? 인류, 우리나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이익, 좀 더 포괄적으로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겠죠. 전 세계적인 염원, 인류 공동체 이익, 우리나라 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공동이익. 그러면 결국 문항에서 세계 번영에 기여한다는 항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1.9%로 비교적 낮죠. 높은 게 아니고 응답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따라서 분석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 그리고 1인당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25번입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표에서는 연도별 쌀 생산량과 1인당 쌀 소비량이 함께 제시되어 있고 밑에 표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 중에 농가와 비농가 구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인구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문항. 전체 쌀 소비량 중 50% 이상이 농가에서 소비되어 왔다. 농가에서 50% 이상 소비됐다. 전체 쌀 소비량이 어딘가요? 전체 쌀 소비량. 네, 아래에 있는 도표에서 1인당 쌀 소비량이 주어졌지만 그 1인당 쌀 소비량에서 전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값인데 농가, 비농가 주어져 있고 인구수 주어져 있고 그런데 농가에서 50% 이상이 농가 50%라고 하는 것은 비율을 얘기하죠. 비율을 얘기한다면 농가의 인원수가 있어야 그 인원수에 대한 50%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도표상으로 보면 농가 인구수나 비농가 인구수는 전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번 문항은 구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나번 2000년도 전체 쌀 소비량은 440만 톤이다. 지금 도표가 전체 쌀 소비량이 주어져 있고 각 연도별로 주어져 있죠. 다음에 1인당 소비량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25번 문항입니다. 전체 쌀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소비량에 인구수를 곱한 거겠죠? 그래서 나번 문항을 보시면 2000년도에 전체 소비량은 2000년도 봅시다. 2000년도 전체 소비량이 93.6kg 1인당 소비량이 1인당 93.6kg로 주어졌습니다. 단위가 1인당 소비량이죠. 1인당. 그러면 그 2003년도 인구수가 도표에 제시되어 있죠. 단위가 1000명으로. 그래서 1000명이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이거 단위가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도 잘 보세요.
뭐 읽으면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4천, 700만 명이라는 얘기네요. 억지로 고치지는 마시고 그냥 단위만 뒤에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치만 계산해서 보면은 93.6에 47,000이라고 하는 값만 그대로 곱해서 보면 439만 9,2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단위를 볼까요? 단위가 1인당 소비량이고 1인당 소비량 킬로그램이고 1000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킬로그램에 1000명이 곱해지는, 다시 말해서 1000kg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kg이라고 하는 것은 톤이죠. 1톤이죠. 단위로 보면은 1톤. 자, 그래서 다시 고치면 약 430만 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30만 톤. 올릴까요? 440만 톤이 되겠네요. 440만 톤. 그러면 남은 문장 2000년도 전체 쌀 소비량은 약 440만 ton이다. 올바른 문장이네요. 자, 답은 1995년의 쌀 생산량이 1955년도에 쌀 생산량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도표 위쪽 도표에 있네요. 1995년도 쌀 생산량. 저 위에 위쪽 도표 보면은 생산량이 4,695 킬로그램이 1000톤이 되겠네요. 1000톤. 쌀 생산량이 위에 단위가 1000톤으로 주어졌네요. 그럼 뭐예요? 1000, 만, 10만, 100만, 469만 5,000톤이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전체 소비량 구해볼까요? 자, 전체 소비량은 95년도에 전체 소비량이 100, 도표 아래쪽에 있죠? 106.5, 1인당 106.5kg 1인당 소비량이. 그리고 인구수가 물론 단위가 1000명 곱하기 10의 3승,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계산해서 보면은 이게 뭐 저는 문제 설명하기 위해서 끝에까지 쭉 했습니다만은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끝자리까지 굳이 구하실 필요 없이 적당한 자릿수에서 비교 가능한 자릿수가 나오면 뭐 적당한 자릿수에서 바로 끊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근사값으로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1000kg에 해당이 되고 이게 1톤에 해당이 되죠. 1톤. 근사값으로 보면은 이거는 단위가 1000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1000톤이면 자릿수가 0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하면 전체 소비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작았다. 올바른 문장이네요. 따라서 답은 나번과 다번을 선택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일 인터넷 이용 현황에 따른 TV 시청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3만 5천여 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각 전체 응답자의 성별이 주어지고 연령별이 주어지고 학력별로 인터넷 이용 여부와 인터넷 이용 여부에 따라서 샘플 수와 평균 TV 시청 시간 관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번 평일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1번 확인해 볼까요? 남성은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거든요. 샘플 수로 보면은 남자는 805명, 여자는 41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샘플 수가 아니고 비율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남성이 이용하는 비율. 그렇겠죠? 자, 그러면 샘플 수를 보니까 전체 남성 중에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805명. 전체 남성에 대한, 그러면 이용자와 이용하지 않는 자까지 더한 전체 남성의 인원수에 대한 비율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805를 21,368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물론 0.037 하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소수점으로 해도 되겠고 비율로 본다면 곱하기 100 해가지고 바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100을 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적당한 자릿수에서 다음에 여성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자릿수에서 뭐 몇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두 자리 정도까지 구해서 보도록 하시면 이게 약 3.7%의 비율이 나오는 것이고, 똑같이 여성의 이용자 비율은 역시 여성은 이용자가 410명,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13,223명 중에 이용하는 410명의 비율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10명을 13,633명으로 나눠주게 되면 0.03, 뭐 여기까지는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는 같은 값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3.0% 정도. 자, 이거를 남성이 여성의 2배라고 할 수 있나요? 인원수가 남성이 여성의 2배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번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2번 평일 인터넷의 이용 여부는 TV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자, 평일날 전체 집단, 물론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이겠죠? 전체 집단으로 봤을 때 평일날 인터넷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TV, 평균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이미 이용자 샘플수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뭐 1인당 TV 시청 시간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전체 집단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시간은 81분이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1인당 평균 시간은 116분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할수록 상대적으로 TV 시청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평일 인터넷의 이용 여부는 TV 시청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평일 연령이 증가할수록 TV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야, TV 시청 시간에서 10대가 인터넷 이용자, 10대 인터넷 이용자 중에 TV 시청 시간은 76분, 평균 시간이죠. 20대 인터넷 이용자 중에 평균 TV 시청 시간은 82분, 30대 인터넷 이용자 중에 TV 평균 시간은 77분, 4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 중에 TV 평균 시청 시간은 97분.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자들이 평균 TV 시청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커지고 있죠. 그래서 평일 연령이 증가할수록 TV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평일 인터넷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TV 시청 시간량 차이는 학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학력 봅시다. 학력별로. 고졸 이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평균 TV 시청 시간이 89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129고 그 차이는 40명의 차이가 되죠. 자, 대졸 이상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는 평균 TV 시청 시간이 75분, 비이용자 평균 TV 시청 시간이 94분, 차이는 19분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다면 학력에 따라서 TV 시청 시간량 차이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른다면 1번이 되겠죠.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2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이죠. 비율로 물어봤으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안을 적용한 각국의 가상선거 결과이다. 자, 개혁안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각국에서는 총 300명의 의원 중에 전체 의원이 300명입니다. 이 중에 200명은 지역구에서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비례대표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개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쭉 밑에 보시면 개혁안이 총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그 조건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총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200석으로 늘리고 원래는 비례대표가 100명이었는데 이걸 200석으로 늘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개혁안에 따르면 이 중에 200명이 비례대표고 그리고 그럼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100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눴는데 권역별로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 배분.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이 배분된 의석수를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된 의석수를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 득표율 에 비례하여 실제 의석수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의회 선거했더니 결과가, 밑에 결과 봅시다. 지역구 의석률과 비례대표 의석률이 있는데 이때 지역구 의석은 100석이고 개혁안에 따르면은 비례대표는 200석이었죠. 그런데 A당은 40%의 의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에서는 의석률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인원수로 직접 계산해 볼까요? 자, 100명에 대한 40%. 그러면 40명. 의석 수를 지금 조사한 것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비율을 참고해서 실제 의석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A당은 지역구에서는 40명, B당은 38%의 의석률이기 때문에 100석에 대한 38% 그러면은 38명이 되겠죠. C당은 100명에 대한 14%, 14명, D당은 100명에 대한 8%, 8명. 자, 그럼 비례대표는 A당은 200명에 대한 34%, 68명이 되겠고, B당은 200명에 대한 27%, C당은 200명에 대한 23%, 46명, D당은 200명에 대한 16%,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항 봅시다. A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많다. 1번 문항은 A당은 비례대표가 더 많죠.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더 많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번 B당의 전체 의석수는 B당의 전체 의석수 봅시다. B당의 전체 의석수는 각국 총 의석의 3분의 1 이상이다. B당의 전체 의석수 볼까요? 몇 명인가요? 38명에 지역구 38명, 비례대표 54명 더하면 92명인데 그러면 각국의 전체 의석수는 전체 300명의 3분의 1 이상이다. 92명, 300명, 3분의 1, 100명이죠? 작죠? 그래서 B번도 잘못됐습니다. 3번 C당은 비례대표 의석률에 비해 총 의석률이 크다.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C당의 비례대표 의석률 비례대표 의석률이라면 이거는 의석수인데 여기에 의석률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23%로 주어졌었습니다. 아까 원래 도표에서 C당의 비례대표 의석률은 23%. 그런데 총 의석률은 전체가 300명이거든요. 전체 300명인데 C당의 의석수는 지역구가 14명, 비례대표가 46명. 그래서 비율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100을 곱하면 이게 300분의 60에 100이 곱해져서 비율로 본다면 몇 퍼센트인가요? 20%에 해당이 되겠네요. 어떤가요? 더 크죠? 그래서 3번 문항 C당의
비례대표 의석률에 비해 총 의석률이 더 크다, 더 작습니다. 다음에 4번. D당은 갑 권역에서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을 권역에서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같다. 야, 이거는 약간의 계산력이 좀 필요합니다. 각 권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권역별 유권자 수, 아까 개혁안에 대한 설명했었죠? 권역별 유권자 수가 갑에 200, 을에 300, 병에 250, 정에 250 해서 전체 1000명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유권자 수 비율은 20%, 30%, 25%, 25%에 해당이 되고, 이때 지역구는 이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가 200석이었죠. 200석에 대한 200석의 의석 비분수는 아직 당선된 의원이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것이 개혁안에 따르면 유권자 비율에 따르자. 그러면 200석의 20%이기 때문에 40석이 되겠고, 확인해 보면 200석에 대한 20% 해서 40석이 되겠고, 200석의 30%에 60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또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D당의 이제 의석 수는 D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D당 득표율을 보면은, 퍼센테이지로 도표에 나와 있죠? D당 득표율이 15%, 권역별로 D당 득표율이 15%, 갑에서는 15%, 을에서는 10%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D당 의석수를 볼까요? 실제 당선 의석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40석을 배분받아 가지고 그 중에 D당이 15%에 해당되는 의석수, 60석을 배정받아서 그 중에 10%에 해당되는 의석수가 실제 당선됐을 때의 D당의 갑과 을에서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겠습니다. 똑같죠? 이런 원리로 쭉 계산해 보면은 각 모든 정당의 A당, B당, C당, D당의 갑, 을, 병, 정에 따른 모든 권역의 의석수들을 다 조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비교하는 것만 확인해 보면은 의석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한 것은, 그래서 이혼 부부의 혼인 지속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34번에) 이혼 부부의
혼인 지속 기간. 일단은 이혼했습니다. 모든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혼인 지속 기간. 이거는 혼인 지속. 오히려 좀 지속이 되겠나요? 혼인 지속 기간.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85년, 90년, 95년, 2000년도에 따른 각각의 비율이 퍼센트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문장 한번 볼까요? 표에서 10년 미만의 쭉 도표를 보면은 각 연도별로 봅시다. 연도별로. 자,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미만, 여기까지는 각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어떤가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야, 대소 관계로 따르고 본다면 이렇게 위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는 감소하고 있고 증가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비중이. 자, 5년에서 10년 미만 마찬가지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10년 비중이 어떤가요? 점점, 물론 여기는 약간 줄어들겠습니다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역시 늘어나고 있고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시각적으로 표시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연도가 갈수록. 그러면 연도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10년까지만 살겠다. 혼인 지속기간입니다. 10년까지만 살겠다. 10년 이상 20년까지 살겠다. 연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이 비중이 더 커지죠. 그렇다면 더 오래 살겠다는 얘기죠. 혼인 관계를 더 오랫동안 지속하겠다. 그래서 1번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이혼의 비율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 이혼 수치 이미 전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미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 이 사람들은 지금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혼자의 절대적인 수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가족 경시 풍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 가족 경시 풍조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도표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이혼 부부들이 혼인 관계를 유지했던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 그렇죠? 점차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문장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나머지 문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밑에 나와 있는 해설을 참고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심화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